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간단하게 새벽 특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생각인데요. 약간 이 말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구린이님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불인이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시죠. 특히나 만약에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상승장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산이 엄청나게 는 것 같고 자기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린이 분들 마음이 조급하신데, 조급하시더라도 본인의 그런 페이스를 찾고 조금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홍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1, 2팀이 같이 스터디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2개의 먼저 큰 강의가 잡혔는데요. 이 강의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세무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인에빗의 온유하다님이라고 하시는 세무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사님이 다음 주 12일 날 저녁에 8시에 세무 강의를 해주실 건데, 불인이 대상으로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현재 버전으로 가장 불인이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세무특강을 7월 12일 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체인저님이 7월 20일 날 오후 8시에 줌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7월 20일에 줌 강의를 하는 거는 각 팀의 멘토 강의예요. 멘토 강의인데, 저는 이제 주중에 계속 멘토 강의를 앞으로 진행을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계열 강의도 하니까 이 특강 시간 자체는 체인저님이 전체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외에도 추가로 지금 청약 전문가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불인이신데 불인이가 탈출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의 경험담들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스터디 1, 2를 통해 가지고 함께 진행을 많이 해볼 테니까 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특강 진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왜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앞부분을 조금 진행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부동산에서 엄청 충격을 줬던 날이었어요. 채팅방에다가 이게 무슨 날이었는지 생각나시는 분은 한번, 여기 이제 부인이 아닌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으니까, 2020년 6월 17일. 네네. 저기 지금 행복한 부자로님이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6.17 대책이라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날 그 전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전에는 부동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왜 무슨 조정지역이 발표가 된다거나 어떤 큰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일반 분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 초반에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2년 반 정도, 3년 차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2020년 6월 17일에 이 정책이 발표됐을 때는 벌써 이제 몇 달 동안 부동산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날 발표가 딱 됐을 때 많은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갖 그 유튜브들을 찾아보시고 블로그들을 찾아보시고 막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놀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반응한 모습을 보고 그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책에 반응을 하고 있었구나. 신문을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대충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국토부에서 나온 원본 자료를 다들 찾아보시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날 뭐 IMF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시는 거를 실시간으로 막 그 정책이 나오자마자 그 원본 자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라이브 방송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마다 막 몇백 명 넘게 사람들이 꽉꽉 들어쳐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본 거는 처음이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여태까지 신문도 안 보고 시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약간 대충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날 약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밤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날이었어요. 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2020년 6월 17일이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약간 어떤 계기가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더 신문도 열심히 찾아보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실전 경험도 더 많이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주제인데요. 자,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잠시 공유를 풀고 아, 1, 2팀이 합쳐지니까 진짜 인원이 많아지시긴 했네요. 네, 저는 조정을 했고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세팅을 다시 했고요. 화면을 조금 켜주시면은 제가 이제 반응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는 조금 얼굴들 좀 새벽이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컴퓨터에 다들 계산기 있으실 거예요. 네.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켜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코시스 자료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이 코시스 자료를 보실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인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그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시스는 한번 제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코시스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 법 같은 거 조금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기대 수명, 자 본인의 나이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명은 0세인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해 있을 기대 여명 그리고 이제 본인의 나이에 맞춰가지고 이 남은 기대 여명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내가 죽기 전까지 필요한 돈을 계산을 할 때 기대 수명은 참고 자료로만 보고요. 우리는 사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 수명까지의 돈을 계산을 해놓고 기대 수명 이상을 만약에 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돈이 더 부족한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기대 수명은 참고로 보시고 100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계산 값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에.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가 밥을 먹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0만 원 곱하기 1년이니까 12개월 곱하기 본인이 남은 생을 한번. 근데 이거는 200만 원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한 500만 원은 쓰고 싶어. 한 달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본인의 대략적인 남은 생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각각 얼마가 나오셨는지 한번 값을 한번 입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혁준애님 15억, 옆집 선배님 33억, 부동산 부자대인님 36억, 네, 33억, 19억, 16억, 25억, 27억. 네. 이렇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본 건데요. 혹시 이 정도 숫자를 한번 예전에 나는 이 정도 나중에 100세까지 살게 됐을 때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재테크나 뭔가를 통해서 이 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계신 분 혹시 있는 1, 나 이 숫자 자체를 처음 본다. 2, 한번 이렇게 입력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옆집 선배님 미치라니님은 한번 입력을 해보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엑셀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오케이 좀 해주세요. 네, 엑셀 화면으로 이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0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2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12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나는 500원 써야지 한 달에 500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값이 3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먹고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한번 계산을 단순하게 해본 건데 여기에 아이가 한 명이 있느냐 아이가 두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요 2013년도 기준이에요.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실태조사인데 아이 한 명을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3억이 든다. 지금 2013년도에 3억이면 2022년도인 현재는 물가상승분을 계산하고 하면 3억이 훨씬 넘겠죠. 이게 지금 보시면 무슨 애 하나 키우는데 20살 때까지 3억이 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이걸 갖다가 제가 1년에 필요한 돈, 1개월 단위로 필요한 돈을 계산을 했을 때 영아기 때 85만 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사실 이 정도 들죠. 애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초중고에 갔을 때 이제 학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이 숫자도 적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더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 한 명에 대해서 3억 원의 돈이 드는데 만약에 2명이면 그러면 2배죠.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아이가 대학교 간 이후에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정말 최소의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원을 더 해주고 싶고 한 명당 만약에 2억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2명에 4억,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해 놓은 돈에서 플러스를 아이 양육비를 대충 더 넣어야 그래야 저희가 100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돈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같은 부분들도 뭐 받으시는 분들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 돈 말고 그 돈은 부가적으로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자식들하고 같이 더 즐거운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데 쓸 수도 있고요. 있으면 좋은데 걔한테 100% 기대를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사실은 다 사람들별로 지금 보시다시피 30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12억에서 18억 이 정도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까지 합쳐져서 생각을 하게 되면 15억에서 못해도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으시냐 그 돈이 그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신한은행에서 나온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인데요. 보통 사람들 나이 떼고 다 뭐고 해서 평균을 낸 보통 사람들이 2021년 작년 조사 기준으로 해서 가구 내에서 자산이 5억 1천 있으시대요. 5억 1천.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로 나머지 금액을 지금부터 본인이 나이를 예를 들면 60세 넘어서도 계속 돈 때문에 돈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수명 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재테크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10년 혹은 넉넉하신 분들은 20년, 30년 동안에 그 돈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노후에 뭔가에 기대서 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건요. 그 가구 소득을 평균 보유 자산을 상위 20% 구간별로 본 거예요. 상위 20%, 1%에서 20%인 사람들의 평균이 10억 정도 되신대요. 그리고 20에서 40% 되시는 부분이 6억 4,700. 갑자기 구간이 되게 금액 차이가 커졌죠. 근데 또 이제 3구간 40에서 60% 구간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아까 전에 평균이신 분들이 많은 구간이시겠죠. 그래서 5억 1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이 첫 번째 여기서 봤을 때도 총 자산 중에서 거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게 부동산 자산에 있으시고 그리고 금융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13.8%래요. 근데 아마 이거 올해 다시 조사를 하면 이 금액들이 줄어드신 분들이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지금 각 집값도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또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조사를 하면 어쩌면은 5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또 요새 경기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좋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듣고 올해에 들어가지고서는 정말 안 좋다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냥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현재 평범한 사람들이 5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뭐 40대 평균 가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60년을
50 몇 년을 본인의 그냥 근로소득만으로 커버가 가능하신가?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꼭 하시고 돈 공부를 꼭 하시라. 라는 거를 이 이제 강의 처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지금 몇 분들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실은 불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2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네이버 폼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네이버 폼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신 분이 저희가 이제 105명 정도 되는 팀인데 한 70분 정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본인을 한 90% 정도는 불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인이 분들한테 조금 부동산 공부 시작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추가 첫 번째 죽기 전까지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몇 년 안에 돈을 벌어서 이 금액을 세팅을 해놔야 노후에 어딘가에도 기대지 않고 나 홀로 이렇게 자립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자세하게 한번 계산을 조금 해보시고 준비를 앞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챕터는 끝이 났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불인이야. 부동산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뭐를 준비했냐면 부동산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강의들을 많이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수강생들이 이 용어들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강의를 쭉쭉쭉쭉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보니까 분명히 초급반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벌써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 불인이 분들이 주눅이 들어요. 나는 불인이가 저 정도 수준인데 나는 진짜 뭐 그래서 불인이 이전에 부생아 막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더 불인이 단계도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이 단어들을 쭉쭉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불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이거 남들 다 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불인이 분들 기준을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단어들을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한번 쭉쭉 보세요. 이 단어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지. 자 이제 이것들도 엄청 어려운 거 뽑은 거 아니고요. 한 이 정도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인데 되게 쉬운 단어들도 많이 있고 요거는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는 잘 모르겠다 싶은 거 한번 채팅창에다 계속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우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매수와 매도. 요거는 아시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쓰려고 할 때 좀 헷갈리지. 그럴 때가 저는 예전에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매수가 사는 거야, 파는 거야. 매도가 사는 거야. 매도자가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상 이제 부동산 현장에 가서 닥쳤을 때, 자 임대인과 임차인 이 정도도 아시죠? 네. 옆집 선배님이 엄청 크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알아. 그러시는 거죠. 네. 자, 가계약, 복비,
아유, 이 정도는 다 알지. 네. 네, 예전에 옆집 선배님 헷갈려 했던 기억이 나신대요. 자석. 자, 모르시는 거 단어 나오면 좀 쳐주세요. 다 알면은 강의할 필요 없지. 잔금, 계획 배상. 자석 우선 모르신다고. 다운 계약, 업 계약, 자석 잘 모르시고 계획 배상 모르시고. 물론 단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세 차익은 아시겠고, 현금흐름 당연히 아시겠고, 담보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마통, DSR, GTV, LTV. 마통 잘 모르시고, 자,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갭투자, 공투, 신축, 중신축, 구축, 다가구, 다세대, 그다음에 다중주택, 다중주택. 여기 보시면은 단독주택 말고 다중주택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안다. 다중주택 좀 모르시고. 대장 아파트가 무슨 뜻인지. 떡상, 떡락, 레버리지, 로얄층, RR, 마피, 루피, 풀피, 홈테크. 우리 줄라이님도 들어오셨네요. 줄라이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홈테크, 브리니, 습세권, 슬세권.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조어들 막 이렇대요. 도세권, 더블 역세권, 거세권, 1차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영세권, 학세권. 이거는 뭐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번 붙여놓은 거고요. 임사, 임장, 제재, 전세가율, 전월세율, 주보, 숙주, 소프마, 풍선효과, 떡빌, 써가, 석상, 신이탁. 이 정도. 네, 제가 이 정도 뽑아놓은 거예요. 와, 근데 그 신이타를 지금 모르시는 분이 좀 제일 많은데 다 이제 아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모르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요런 네네네 신혼 희망타운 맞죠? 요런 단어들을 그냥 제가 이제 불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6시까지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설명을 추가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나는 헷갈려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몰라도 모른다고 티가 잘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쓱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네이버 사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바로 네이버 검색어로 바로 검색을 해보죠. 아, 이게 무슨 단어였지? 라고 하고 네이버를 이제 뭐 계속 어차피 핸드폰을 잘 갖고 다니시니까 네이버 계속 검색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매수와 매도. 저는 진짜 부동산 공부 제일 처음 할 때요. 이게 제일 이 단어 자체가 헷갈렸었어요. 이게, 그리고 임대, 임차. 이 단어도 너무 헷갈리고. 내가 집을 샀어. 내가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막, 나 집을 사러 갔어. 내가 지금 매수하러 가는 거야, 매도하러 가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다 그냥 막 자연스럽게 단어가 쑥쑥 나오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매수가 사는 거고 매도가 사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고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구나. 아, 여기 똑같이 임대,
임대는 내가 전세나 월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빌려줄 때는 임대를 놓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 가시거나 임장을 가시거나 하실 때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 이런 용어를 그냥 뭐 이 사람이 절대 모를 거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막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단어 정도는 외우고 그냥 계시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준비하려고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매수의 단계를 단계별로 한번 이제 손품을 팔고 임장을 가고 임장 간 이후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 그 전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말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내 자산을 계속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이 매수와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매도인이 되고. 지금은 여기 아마 혹시 임대를 나는 놔본 적이 있다 하시면은 111 한 번만 쳐줘보세요. 물론 불인인데 그래도 임대 놓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신 분들이 벌써 10분 정도 이렇게 되시네요. 10분.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임대와 임차의 경험을 내가 실전에서 해봤기 때문에 절대 안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나는 부동산 공부 정말 처음 해보고 책도 안 읽어봤어 했을 경우에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단어의 뜻이 임대는 임대를 놓는 사람, 그리고 임차는 내가 빌려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실제로 계약을 하러 갔어요. 임장을 많이 했어. 임장을 많이 한 이후에 실계약을 하기 전에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가계약이죠. 그러면 뭐 다 너무 잘 아시죠? 가계약금은 보통 몇 프로를 넣죠? 가계약금, 계약금이 아니고. 이거는 가계약금은 사실은 얼마를 넣을지에 대한 이렇게 규제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혹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면 한번 정정을 해주세요. 내가 가계약을 했어. 가계약을 해서 내가 매수인인데 아니면 혹은 임차인인데 가계약을 해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쌌어요. 계약금이 10%고 가계약금은 10%는 아니긴 하거든요. 뭐 그래 이제 보통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가계약금으로 넣어주시거든요. 100을 넣어서도 가계약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계약을 안 깨고 싶어. 나는 이 계약이 정말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네, 그런 입장일 때에 매수인과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네. 안 깨지게 하려면 많이 넣으셔야 되죠. 이거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상승장이야. 상승장이라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막 억이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도 상승장이 막 심각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몇 천씩 계속 막 올라요. 그러면 강남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내가 이제 가계약도 아니고 계약의 상태야. 그래서 10%를 받았어. 내가 매도인이에요. 하는 사람인데 매수인한테 10%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계약이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나 계약을 좀 실수한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 때 매도인이 자기의 이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저희가 이제 중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금은 아시죠? 네, 계약의 단계에서 가계약금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근데 가계약과 계약의 단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아까 뒤에서 나왔던 이 배액 배상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려고 1억짜리 집을 사려고 갔어. 근데 계약을 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서로 했어요. 했는데 이 매수인이 옆에 부동산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지만 2억 받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나는 지금 1억에 1,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매도인이 계약을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을 한 배를 돌려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배액 배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은 X 좀 해주세요.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파는 사람 입장인데 이게 상승이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자꾸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계약을 해놓은 거가 아까워. 나 이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러면 미리 받은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내가 사러 간 사람이야. 사러 간 사람일 경우에는 사러 갔더니 나 샀는데 안 사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낸 계약금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하나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1,000만 원이 계약금이면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배 하나 1,000만 원은 기본이니까 기본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사람 돈이니까. 근데 계약을 내가 깼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얹어서 2,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배액배상 이해가 완료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임차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입장일 경우에는 내가 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 내가 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준다. 네. 이거는 배액배상은 부동산에서 여러 번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은 완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중도금이야, 중도금. 중간에 중도금이 들어갔어.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그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분은 자 이제 오늘 계약 6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9월 1일 날 칠게요. 라고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월 1일과 9월 1일 사이 중간에 어느 시간에 한 7월 1일이나 7월 15일이나 이런 날짜에 중도금으로 얼마의 금액을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도금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는 깨질 수 없는 계약이 돼요. 네. 네. 긍정럭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을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많이 넣어. 그러면 계약이 깨지더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집을 내가 꼭 사고 싶거나 꼭 임차를 하고 싶거나 했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10%지만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넣고 처음에 가계약금 넣을 때도 막 300, 500 넣지 말고 이거는 진짜 안 깨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한 1,000단위로 넣어버리면 가계약금인데 1,000이 들어오면 그 매도하시는 분이나 임대하시는 분이 잘 못 깨요.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강남에 상승장이야. 여기는 막 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뭐 한 2억 정도 들여서 계약금을 받았어. 20억짜리 집인 거예요.
2억 정도 들여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나는 이 계약을 어쩌면 깰지도 몰라. 깰지도 몰라. 왜냐면은 지금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2억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깨고 싶다. 저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상승장이고 진짜 금액이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된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깰 수 없는 계약을 만들면 안 되니까 중도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중도금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내 통장 번호를 알려주죠. 그 통장을 없애버린대요. 돈 못 들어오게. 중도금 못 들어오게.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왜냐면은 여기 2억을 버렸지만 옆에 부동산에서 막 5억 더 받아준대. 그러면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대액 배상을 해주고 내가 계약을 깨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막 지저분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막 부동산 중개사 분이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시잖아요. 근데 한쪽이 말도 안 되게 나는 계약 깰 건데 돈 못 준다. 그런 일도 되게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서류 작성을 하실 때 거기 있는 한 줄 한 줄이 엄청 의미가 있는 한 줄이라는 거를 나중에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특약사항으로 잘 넣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그 특약 한 줄이 엄청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계약 그 특약 들 때 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특약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제 이 집 팔아야 되는데 임차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임대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팔아야 되는데 갔더니 막 벽지며 뭐며 강아지가 막 이렇게 긁었어. 그러면 만약에 그 계약서 특약상으로 그 한 줄이 없으면 내가 배상을 해라라고 뭔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임차를 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하고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놓을 의무가 있거든요. 내가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나중에 내가 나올 때도 그 집을 똑같이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계약을 이렇게 하러 갔더니 그 부동산 소장님이 우리 부동산 소장님은 나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 부동산 소장님은 상대편을 컨트롤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소장님 한 분이 양쪽을 다 계약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분이 저한테 이 상대방한테 다 뭐 돈을 받는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나는 A 소장님한테 그 다음에 뭐 임대인이나 뭐 이러신 분은 B 소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님이 두 분 오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두 분 오신 소장님 중에 상대쪽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임차를 제가 놓고 이제 임대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임차인의 어머님이 여기 입주 청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고 입주 청소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거 해줘야 되나? 왜냐하면 계획이 없던 돈이 갑자기 큰 돈이 아니더라도 지출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소장님이 엄청 현명하게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임차인은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주 청소를 해주면 당신도 나중에 나갈 때 똑같이 입주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된다. 네, 부자 대리님이 아하 그래 주시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소장님들이 그 실력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약간 소장님들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청소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쪽 소장님이 딱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갈 때 자기가 해놓고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거는 없는 걸로 네,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매수 개념, 매도 개념, 임대인, 임차인 개념의 가계약, 그 다음에 이거는 복비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드리는 돈이죠.
근데 아씨 복비 이거 얼마지? 라고 막 헷갈려서 계산을 하실 때 막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복비 치면 이렇게 복비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이제 복비 계산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복비를 치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복비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하나를 뭐 임차를 놨다. 그러면 임차 복비 얼마지? 그러면은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네, 하고 계산을 하고 뭐 계산을 하면 48만 원. 0. 전라북도는 주택에 대해서 한 0.3% 되는구나. 거래 금액 대비했을 때 그러면은 소장님한테 48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 소장님이 뭐 간이가세자인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일반가세자인지에 따라 가지고 VAT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48만 원에 그냥 넉넉 잡고 44만 8천 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이 정도 돈이 나가야 돼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매매로 내가 5억 원 정도짜리 집 샀어.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좀 전에 0.3%였는데 여기는 0.4%가 붙네. 매매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비는 이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셔가지고 금액을 계산을 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복비가 지출이 되는구나. 네. 그레이터님 안녕히 가세요. 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런 이렇게 뭐 법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과 그 다음에 금액상에서도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 집을 10억이다. 다시 10억이다. 하면 또 0.5%로 집값도 비싸 죽겠는데 복비도 비싸. 이런 식으로 금액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외우고 다니실 필요 없으니까 네이버 부동산 복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고 몇 분이 하셨던 자서. 자서는 서류에 서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서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이제 뭐 자서냐면 부동산 계약할 때 자서를 하고요. 그리고 대출할 때 자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오늘 자서하러 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대출할 때 자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냥 계약하러 갈 거야.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서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할 때 자서. 부동산 혹시 지식산업센터를 계약을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혹시? 분양권이나 네네 우드리님 중도금 대출자서 순수파파님도 해보시고 가서 보면 처음에 저는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한두 번 사인하면 끝나나? 그랬거든요. 그 중도금 막 이런 대출 받을 때 지산 대출 막 이런 거 받을 때요. 1시간 동안 사인해요. 거짓말 같죠? 서류를 내 앞으로 이만큼을 갖고 와가지고 한 장 한 장 설명, 이제 맞아요. 준수파파님 팔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더구나 공동명의야. 그러면 한 명은 대출, 한 명 사인하면서 옆에 사람 또 같이 사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 계약자와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옆에서 담보 제공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사인의 양이 좀 다르기는 한데 자서를 할 때 그냥 계약서상 자서는 자 이제 그 부동산 소장님이 만약에 한 분일 경우 두 분일 경우 한 분일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소장님 이렇게 세 장의 서류를 자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소장님이 양쪽으로 있어.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양쪽 부동산 해서 4장의 서류를 사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계약 당시에는 사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출 받으러 가면은 막 그냥 팔운동 이렇게 하고
가서 마음 먹고 아 이게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대출 서류 받으러 갈 때도 나 이거 뭐 다음 약속을 이거 왜냐면 금방 끝나는 줄 알고 다음 약속을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어디를 약속을 잡는다거나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자서하러 간다. 그러면 최소 그냥 1시간은 내가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네, 팔 빠져도 경험하고 싶으시네요. 곧 경험하실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이제 대출을 부동산에서는 대출을 뺄 수가 없거든요. 대출 얘기를. 대출이 부동산에 진짜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흔히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네. 할바지게 대출하고 왔는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시대요. 네. 근데 나중에 분명히 더 효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아까 중도금에 이어서 잔금. 잔금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남은 돈을 마지막에 잔금을 주면 그날 이제 계약이 잔금을 줌과 동시에 계약이 완료가 되고 옆에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님을 대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등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까지 처리가 됩니다. 거의 계약 관련한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매수, 매도,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 복비, 자서, 잔금. 자, 여기서는 이제 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으시겠죠. 이 정도는 나는 이제 다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시간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나 궁금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조금 해주시면 질문을 조금 받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질문. 질문이 없으신가요? 너무 다 이거 쉬워가지고 나 이 정도는 다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까? 네, 아니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이랑 같은 말은 아니고요. 계약 전에 이 계약이 진행이 되게 만들려고 미리 일부의 돈을 넣어놓고 내가 그 물건을 내가 보유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계약금을 안 넣고 소장님한테 저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가면 이 사람이 진짜 할 사람일지 아닐 사람일지를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뭐 제가 어느 아파트에 뭐 101동 504호 내가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에 그 소장님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하시죠. 이거는 계약자가 나타났어 라는 의미로. 네. 네. 그래서 가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본계약을 진짜 꼭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좀 넉넉히 넣으셔가지고 가계약금 자체도 어차피 배액배상을 받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계약으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가계약금을 넣어도 배액배상을 본계약금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이건 근데 이제 보통 안 주죠. 그렇게. 나 가계약금 지금 뭐 300 받았는데 그게 원래 계약금이 만약에 2천만 원짜리인데 가계약금으로 한 300, 500 받았는데 나 300만 돌려줄래 막 하고 그 매도인이나 임대인 측에서 이렇게 땡깡을 놓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법까지 가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안 가고 가계약금 정도에서 그냥 해결이 될 때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가계약금을 그래서 꼭 필요했을 때는 좀 넉넉히 넣어가지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특약사항은요 너무 많아요. 저희가 부동산 소장님들 잘하시는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특약사항을 본인이 문제가 안 생기게 다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 계약 당시에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시는 소장님들 계시고요. 만약에
귀찮아. 나는 특약을 막 하는 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특약사항을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뭐 좀 키우지 않는다거나 뭐 벽걸이 TV를 설치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원상복구 임의를 해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 이거는 이제 임차의 경우이긴 한데 왜냐하면 매도를 할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집이니까 여기다가 벽을 뚫건 뭘 하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매도, 매수, 전세 이때마다 그 특약 사항이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특약 사항을 내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조금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좀 전문가님들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 블로그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특약사항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정도의 특약사항은 좀 넣어라. 라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블로거님 중에서 옥동자님 계시는데 이분은 뭐 예를 들면은 세를 많이 잘 놓기 위해서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문자 돌리는 법, 막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 블로그에다가 막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특약사항 이런 걸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자기랑 이제 결이 좀 맞는 그런 블로거님들 계시면 즐겨찾기를 해놓고 이웃 추가를 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네,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데 진짜 처음에 5시에 바로 말 시작하니까는 말하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입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이 조금 수월하기는 했는데 역시 새벽은 막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 계약을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막 60개 제가 뽑아놓은 단어들이 진짜 기초사항 단어들이거든요. 그 정도는 그냥 아시고 거기다가 추가로 알아야 될 단어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강의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달이 참 긴데 또 한 달이 참 짧아가지고 제가 한 달 내내 아침마다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4회 강의를 정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1회차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용어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앱 같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법.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실 사이트 보는 법. 뭐 부동산 지인 보는 법. 이런 것도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시작할 때 강의 일정을 한번 얘기나 톡으로 정리해서 그러면은 올려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어저께 아마 최인자님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월요일 날에는 매주 월요일 날 그 전주에 나온 시계열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불인이 특강해가지고 불인이님들이 꼭 알아야 될 진짜 기초 정보. 그거를 계속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강들은 새벽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으로 좀 배치를 해가지고 저녁에 아까 첫 번째 그 7월 20일 날, 7월 12일 날 온유하다님 특강이 있고요. 세금 특강. 그다음에 7월 20일 날 부자 강의 시간에 우리 최인저님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강이 더 진행이 될 거예요. 네네. 뭐 질문하실 거예요, 부가지님?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조금 종료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질문을 하는 걸 어려워하죠. 저도 진짜 질문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막 궁금한 거 사실은 많은데, 아, 나 진짜 그래도 궁금한 거 막 물어보면 나대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좀 그랬었어요. 아, 저 이렇게 귀 시작 들어오네요. 나대는 거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조금 물어보시고, 자, 이제 한 1분만 기다리고 없다고 하시면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아, 잘 몰라서, 아, 맞아요. 몰라서 질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뭔지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거거든요. 제가 아마 최인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차피 블로그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 블로그에 있는 뒤에 있는 게 메일 주소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 블로그를 딱 봤을 때 그 블로그 주소 중에 제일 끝에 슬래시 하고 있는 부분을 네이버 그걸 메일 주소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빨리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들어갔을 때 계약 취소가 안 되는데 이때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난 중도금 받았는데 죽어도 이 계약 깨야겠어.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개인 분이 이제 애가 타시겠죠. 양쪽을 막 조율을 하니라고. 근데 결국 조율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계약이 깨지면서 이제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칙상 중도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계약이 깨질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약하신 분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취소가 안 되냐 아니면은 뭐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나는 사실은 이 질문도 어려운데 이 질문을 이렇게 사람들 있는 곳에서 하면은 나 진짜 막 공부도 진짜 안 하고 막 그런 사람처럼 될까봐 걱정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거든요. 진짜 예전에 저도 막 마음은 너무 급해. 나 진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 된 것 같고 나만 이 상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진짜 힘들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다른 사람 다 벌써 부자가 돼 있는 상태고 나는 아직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지금 안 하시면 2년 후에 똑같은 후회를 하실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3년, 지금이 이제 또 보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자,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와, 진짜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 어, 나 돈 딱 가지고 뭔가 할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망한다. 망한다. 지금 집 사면 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사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항상 그냥 정보를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선택에 별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램군님 이제 되게 또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님 중에서 램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램군님이 그 책의 첫 부분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를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하락은 100년이라고 보면 하락은 3년 했어. 상승을 97년 동안 했어. 네. 그러면 97%는 상승을 했고 3%가 하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3%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건다는 거죠. 97%가 상승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을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번 사람은 말이 없고 잃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잃은 사람은 만나서 만난 사람마다 야 부동산 하지 마, 부동산 하지 마. 왜냐면 자기가 샀는데 금방 막 사자마자 떨어졌어. 저도 첫 매수를 했을 때요. 사자마자 1억이 떨어졌어요. 진짜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첫 번째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사자마자 1억을 딱 떨어졌는데 머리가 막 캄캄하잖아요. 난 대출금도 다 남았고 진짜 막 야 이거 1억을 떨어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걱정 많이 안 하긴 했거든요. 아, 1억 떨어진 거 올라가겠지. 안 울죠. 네. 올라가겠지 싶어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하기는 했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 사람들이 막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나 부동산 샀는데 지금 요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작년에 내가 너무 고점에 잡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고점에 안 잡았어. 그러면은 대출금 안 내시고 전세는 완벽하게 내 돈으로 다 하실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억짜리 집이야. 근데 10억이 집은 10억인데 전세는 한 5, 6억에 살 수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5, 6억은 내가 너무 크게 잡았네요. 5, 6억은 내가 돈 다 있어가지고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살 수 있었어. 전세를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향후에 나가는 돈이 대출 이자가 없는 상태야. 그렇게 됐을까 과연? 그냥 예를 들면은 한 10억짜리 집을 대출을 일으켜서 내 돈 얼마를 넣고 대출을 일으켜서 혹은 아니면 세를 끼고 6억짜리 만약에 10억인데 6억이면은 내가 내 돈 4억 있으면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놓고 그 집이 향후에 그래도 97%의 확률로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이 더 높은데 떨어질 확률보다. 근데 꼭 그 3%에다가 걸고 떨어질 거에다 걸고 내 거를 베팅을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더구나 지금은 떨어졌어. 가격이 진짜 실제로 떨어졌거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호가들도 억 이상 조정된 곳들도 되게 많고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그 하락 논자나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죠. 나 집값 떨어지면 살 거야. 그럼 이제 하셔야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는 다주택자들은 살 수 있는데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상황에서는 못 사세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지. 그래서 돈이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투자를 계속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최근에 이제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어디를 좋은 가격으로 사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당분간은 하지 마라. 지금 너네 가지고 있는 보유세나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테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지금 안 사시더라도 공부는 계속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정을 하죠. 그리고 부동산은 내가 한 번 집 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집을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사실 일이 있을 거예요. 옮겨 타고 뭐 갈아타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근데 돈 생겼을 때 공부를 하면요, 마음이 조급하고 실수를 했을 확률이 높고 그냥 시장을 계속 보고 뉴스도 계속 보고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딱딱 써먹어야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동산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이거. 본인 자산을 늘리려면. 그리고 자,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드리면, 부동산 자산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 썸머님 강의 많이들 들으셨죠? 네, 썸머님이 부동산 강의 또 해보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주부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그 썸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3, 4년 만에 자산이 10배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 보신 분들 있으시죠? 10배라는 그 글이 그 PPT 장표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작할 때 내 자산이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봤던 그 장표에 있는 숫자였어요. 처음에 이제 전세가로 뭐 1억 뭐 5천, 3천 정도 되는 집에 살았어.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돈이 3, 4년 만에
10배가 됐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2년 혹은 4년 만에 본인 자산들을 2배, 4배로 올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많으세요.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기 순자산을 한 2년에 한 번, 2년에 2배 정도씩 올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시작을 해서 근데 공부도 아직 안 됐는데 바로 실전 투자를 하라고 하면 엄청 부담이 되긴 하지만 투자 공부도 빨리 시작하시고 한 살이라도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우리의 잘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의 눈덩이 스노우볼 효과 있잖아요. 작은 눈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굴러가면 점점 큰 눈덩이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큰 눈덩이는 더 큰 눈덩이가 되는데 시간이 더 조금 걸리죠. 내가 시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을 굴리기 시작을 하면 그분들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움직여요. 돈이. 근데 작은 시드도 계속 거래하시고 계속 투자하시고 공부하시고 걔를 굴려봐야 자산이 올라간다 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내 자산 그냥 있는 거지. 남들은 굴려서 얘를 지금 2배, 4배로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반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 생애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금 30억 필요하고 최소 막 20억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얼마큼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걔를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나의 근로소득 한 달에 내가 근로소득을 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버시는 분도 한 달에 300, 400 저축하기 힘드실걸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거에 3, 40%, 50%씩 저축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축을 해도 내가 진짜 죽을 똥 아껴서 저축을 해도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씩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숫자지만 그러면 5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년이면 6천이야. 6천. 10년을 하면 6억 되죠. 저축을 하면 근데 물론 이제 이자도 있고 막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돈 공부를 빨리 하시고 지금 어차피 청월림 쌤이 빡세게 돈 공부 시켜주신다니까 돈 공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하지 말고 경험을 해서 거래의 양을 늘려야 내 자산이 늘어나요.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거래밖에 없다라고들 선생님들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일반인이 내가 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거래의 양을 늘려서 투자를 열심히 해봐가지고 그래서 내 자산을 늘리는 거 아니면 만약에 안정적으로 비과세 나는 비과세를 꼭 받겠다라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세팅을 잘 하는 거 네.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해보시고 자산을 늘려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한 1년 정도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투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12일 날 세금 첫 번째 우리 특강이 있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세금은 완전히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세금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데 계속 들어야 돼요. 세금 얘기를 계속 듣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 증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나중에 이제 향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시는 제 주변 지인들 50대 넘으시는 분들은 증여 관련해서도 증여가 되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분들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잘 증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라는 뜻으로 아침에는
단소리가 길었네요. 네. 그러면 네, 도토리 자매님 맞아요. 100만 원이라도 수익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를 느끼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내가 당장 팔지 않아도 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주식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산도 그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동네 내가 해놓은 거 뭐 지금 한 달 사이에 자기가 2천만 원 올랐대 막 1,000만 원 올랐대 그냥 안 팔아도 그냥 그런 얘기 자체가 이렇게 되게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공통적으로 만약에 투자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투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면 안 시켜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저기 한번 화면 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캡처 한 번만 할게요. 새벽부터 V를 시키다니 뭐 이런. 네, 잠깐만 화면 조금만 켜주세요. 아유 많이 켜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끝인데도 아직도 40분이나 계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캡처할게요. 잠깐만요. 2번 캡처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한 번 캡처했고 그리고 한 번 더. 네. 네, 한 번 더 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오늘 오후 정도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려가지고 링크 다시 1조방, 2조방에다가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